시행을 앞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재건축 단지들이 청약을 서두르면서 나온 분양 물량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는가 하면 평일에도 견본주택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파주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2건 추가 접수됐습니다. 관찰 지역 내부에서 나온 신고라 방역망이 뚫린 건 아니지만 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현지 상인들도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현장 상황 취재했습니다. LG전자가 삼성의 QLED TV 광고를 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초고 화질 TV인 8K TV의 완성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지 하루 만입니다. 두 회사 상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입니다. 스타트업 회사에 접근해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겠다는 브로커들이 활개를 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필한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금을 타면 일정 금액을 수수료처럼 떼가는 식인데 현장 검증보단 서류에 집중한 정부의 심사 관행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 일정을 앞당기고 있습니다. 공급 축소를 우려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분양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김성훈 기자가 오늘 문을 연 강남의 한 아파트 견본주택에 가봤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계획을 바꾼 서울 삼성동 재건축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평일 오전 시간이지만 문을 열기 전부터 200여 명의 인파가 몰렸습니다. 자꾸 정부에서 자꾸 분양가 상한제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은 이제 하기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시소성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일평균 300에서 500불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정부가 시행 예고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향후 분양 물량이 축소될 것으로 우려한 일반 소비자들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양 가격은 3.3제곱미터당 3,75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이라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앞서 서울의 다른 분양단지에서도 경쟁률이 최고 200대 1까지 치솟는 등 최근 청약 시장에 구름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분양을 서두르는 밀어내기 분양도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서울에 예정된 재건축 재개발 일반 분양 물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배나 많은 5,300여 가구입니다. 다만 강남권 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금 부자만 당첨 기회가 주어지는 이른바 그들만의 잔치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성훈입니다. 지금 보신 분양 상황과 서울 아파트값 전망까지 취재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네. 앞서 서울의 밀어내기 물량이 늘어난 상황을 좀 봤는데 이게 물량 만가구 얘기가 나오던데요. 네, 아까 앞서 보신 리포트에서는 예정된 가구가 5,300가구였는데 여기 이제 5,000가구가 더 더해지는 겁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재건축이 되면 단지 하나만으로 12,000가구나 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가 되는 강동 둥촌 주공 아파트입니다. 보시는 저 아파트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일반 분양 아파트만 5,000가구나 됩니다. 원래 후분양 등 분양 시기를 내년 이후로 좀 늦출 예정이었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분양 시기를 앞당기는 등 속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안에 분양을 하게 되면 둔촌 주공까지 합쳐서 앞으로 석 달 동안 서울에서만 1,300여 가구의 분양이 이뤄지게 되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청약 시장도 이런데 서울에 있는 기존 아파트 가격도 오르고 있잖아요. 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상한제를 시행할 거란 신호가 나오면서 이 재건축 아파트의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이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가격 상승세가 멈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다른 풍선 효과를 낳았는데 예. 재건축이 줄면 서울 아파트 공급도 줄 거다 이런 우려가 나왔고 이 때문에 이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까지 갑자기 신축 아파트에 몰렸다는 게 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민간 분양가 상한제 확대에 따른 공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의 한 입주 5년 차 이내 새 아파트, 역세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수요자는 물론이고 투자자들도 몰리면서 가격 상승세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상황이 극대화된다면 작년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들썩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일단은 그럴 가능성은 좀 낮은데요. 뭐 통계만 보면 서울 아파트 값이 7월 들어서 12주 연속 상승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상승률을 따져보면 0.01%에서 0.03%로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금 경기 상황도 좋지 않고 이 정부가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등도 여전하기 때문에 작년처럼 서울 아파트 값이 급등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군요. 황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발생 나흘째인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 신고가 2건 더 들어왔습니다. 확진 여부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예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하은 기자, 새로 접수된 신고 상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에 있는 농장 2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적성면과 파평면 소재 2곳 농장에서 3마리의 돼지가 폐사했다고 밝혔는데요. 방역당국은 해당 농장에 검역관들을 보내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결과는 오늘 저녁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이번에 의심축이 신고된 농장은 모두 연천 발생농장 반경 10km 내에 위치해 있는 관련 예찰 지역인데요. 이 지역은 지난 17일부터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져 있는 곳으로 방역막이 새로 뚫린 것은 아니라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농식품부는 신고 접수 직후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보내 사람, 가축, 차량 등을 이동 통제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농식품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확진되면 긴급 행동 지침에 따라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정부는 앞서 돼지열병이 발병한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이내 농장에 있는 돼지 만여 마리를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완료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중점관리 지역인 면천과 파주 등 6개 시군은 다음 달 8일까지 돼지 외부 반출이 금지되며 이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경기도와 인천 지역은 오는 24일까지 돼지 반출이 제한됩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음식점과 시장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고깃집과 정육점의 매출 타격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강산 기자가 파주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모 씨는 최근 매장 종업원 수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식당이 파주 농가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돼지 열병 딱 생기는 날부터 거의 손님이 없다고 봐야죠. 40%는 줄었다고 봐야죠. 매상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가 원래는 13명이 일하던 집인데 지금은 7명이라거든요. 반차 하루 뭐 이렇게 더 쉬어라고 그러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처음으로 발생했던 이 경기도 파주에서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면서 이 근처에서 돼지고기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0~600원 그 정도 오르고 국산 같은 경우에는 한 1~2천 원 정도. 한 이틀 사이죠. 이렇게. 오늘 또 나와서 더 걱정이 되는 거죠. 2~3일 전만 해도 지금 매출이 한 반토막 났다고 봐야죠. 상식을 안 드세요. 점심시간에 못 나가도 한 10개나 15개 정도 나갔는데요. 뭐 전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나가야 한두 개. 시중에 유통되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정부 설명은 이곳 파주에서는 전혀 소비자들을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도축 작업을 재개한 사육 농가들도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SBS CNBC 강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와의 WTO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전달했습니다. 곧 한일 양국 실무자가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세욱 기자. 네, 권세욱입니다. 네, 일본이 양자 합의 수락 방침을 전했다고요. 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협의는 무역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 첫 단계입니다.
WTO 제소 절차는 정부가 지난 11일 보낸 요청서를 일본이 확인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요청서에는 일본이 세계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일 정부 관계자가 만나는 겁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과 곧 시간 장소를 정해 실무자급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양자 협의는 통상 2달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국 입장차가 좀 좁혀질까요? 현재로서는 양자협의 과정에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는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까지 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산업부는 오는 2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수소 강요회의 참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 규제 관련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급 관계자 간 공식적인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CNBC 권석입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자존심 대결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최근 8K TV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더니 이번엔 디스플레이 기술 이름인 OLED와 QLED를 놓고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정윤형 기자, 어떻게 갈등이 벌어진 겁니까? 네, LG전자는 공정위에 삼성전자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의 QLED TV에서 이 QLED라는 용어가 소비자를 혼동시킨다는 건데요. 이 QLED라는 용어는 스스로 빛을 내는 디스플레이 기술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QLED TV는 LCD TV에 퀀텀 닷 필름을 추가한 제품으로 자체 발광하지 않고 화면 뒤에서 빛을 쏴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LG전자는 삼성의 허위 과장 표시 광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낸 QLED TV에 대한 상표권 출원을 거절 통보했습니다. 특허청은 QLED의 기준을 양자점 크기가 10나노미터 이하여야 하고 화소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삼성전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소모적 논쟁으로 소비자와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삼성은 13년째 세계 TV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TV 기술을 둘러싼 두 회사 갈등이 점점 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두 업체는 초고해상도 8K TV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LG전자가 먼저 삼성전자의 8K QLED TV의 화질 선명도가 국제 기준에 못 미쳤다고 주장했고, 삼성전자는 화질 선명도의 개념과 측정 방법이 적합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나리 기자, 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방미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향후 3년간 미국의 100억 달러, 약 11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SK그룹의 최근 3년간 투자 금액의 2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미국 사업의 확대를 예고하며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가치 추구도 적극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투자 계획을 내놓은 배경이 궁금한데요. 우선 미국에 대한 투자를 독려하는 트럼프 정부의 정책과 호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대안을 미국에서 찾는 것으로도 읽힙니다. 최 회장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해 국산화를 위한 국내 기업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밝히면서도 더욱 다양한 대안을 찾아 돌파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또 최근 대외 위기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회장을 하며 20년 동안 이런 종류의 지정학적 위기는 처음이라며 30년은 갈 것으로 보여 적응하는 법을 찾아야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언급도 있었다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최 회장은 일본의 반도체 소재 무기화가 글로벌 공급망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전기차 배터리 기술 유출과 관련한 LG화학과의 소송에 대해서는 최 회장은 잘 될 것이라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한국GM노조가 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사장 퇴진과 자사제품 불매 운동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임금 단체 협약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GM 노조가 오늘부터 일주일간 부분 파업에 들어갑니다. 미국에서 들여오는 GM 차량에 대해 불매운동에 나설 뜻도 밝혔습니다.
저희는 후속 물량에 지금 현재 2022년 이후에 후속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조합원들이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그 국내 공장의 생산량이 맞겠다. 그 차원에서 이 불매운동을 기획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조는 또한 카오카잼 한국잼 사장의 퇴진운동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노사 갈등이 감정 대결 양상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일부에선 이런 노조의 투쟁이 구조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4조 가까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노조원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인다라고 하면 본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너무 증대되기 때문에 르노 삼성이나 쌍용 같은 주변 자동차 업계도 현재 구조조정에 실제 GM 본사의 고위 임원은 지난달 방한 중 노조가 파업을 계속하면 한국의 생산 물량 일부를 다른 국가 공장으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생산 물량이 줄면 구조 조정은 불가피합니다. 한편 적자가 누적된 쌍용 자동차 노사는 오늘 순환휴직 등 인력 구조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 아무리 꼬마 빌딩이라도 건물주는 아마 많은 사람들의 꿈일 겁니다. 안정적인 수익도 수익이거니와 부동산은 우리나라에서 실패의 역사가 많지 않은 확실한 투자처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그만큼 값비싼 부동산은 진입장벽이 지나치게 높기도 하죠. 부동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자금대로 줄이고 그에 따른 수익률은 누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한 금융상품을 리츠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건물이 300억 원짜리라면 그걸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투자를 하고 임대료 등 수익도 쪼개서 배당하자는 겁니다. 이걸 주식시장에 상장시켜서 누구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게 공모형 리츠입니다. 부동산 펀드와 좀 비슷하기도 한데 차이점도 있습니다. 리츠는 주식이다 보니까 언제든 원할 때 사고 팔 수가 있고 또 부동산 펀드는 한 부동산만 운용을 하는데 리츠는 여러 개의 부동산을 담아둘 수도 있어서 분산 투자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운용사가 따로 있으니 일종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으로 얻는 순이익을 따져서 배당 가능 이익을 정하고 그중에서 최소 90%를 배당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최근 이 공모리츠에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정확히는 공모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내년부터 일정 기간 이상 투자하면 투자금 5천만 원까지는 배당 소득에 붙는 세금을 14%에서 9%로 깎아주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현재 공모로 상장된 리츠 5개는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코스피 평균보다 높은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공모를 진행한 300억 원 규모 리츠가 완판되는가 하면 다음 달 중 초대형 리츠가 또 상장을 노리고 있는 등 공모 리츠 시장이 꿈틀거릴 조짐도 있습니다. 물론 투자하려는 리츠가 어떤 부동산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손해도 볼 수 있고 원금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정부는 스타트업이나 기업들 연구개발을 육성하기 위해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타트업에 접근해서 이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주는 일명 대필업체들이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정광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모 씨는 게임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면서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지원했다가 10여 차례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계획서를 대신 작성해주는 대필 브로커의 존재를 알게 됐고 실제 이들에게 돈을 주고 받은 사업계획서로 정부 지원금을 타내는 업체도 목격했다고 증언합니다. 제가 한 2년 동안 10번 가까이 계속 떨어졌는데요. 이렇게 서류만 내는 데서는 계속 떨어졌고 저희처럼 계속 안 되다가 대필업체 맡기고 거의 바로 되는 경우들을 몇 번 봤습니다. 정부 창업 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돈을 주면 사업계획서를 대신 써준다는 대필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업계획서 대행이라고 검색하면 수수료만 지급하면 대신 작성해준다는 광고가 뜹니다. 이들과 통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사업계획서 통과 후 나온 돈의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는데 그 돈만 수백만 원에 달합니다.
어플을 어떤 거를 만들지부터 그 컨설팅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서류 같은 경우는 한 70% 정도로 통과가 되고요. 나오는 금액이 퍼센트로 받아요. 한 3% 정도. 100 정도에서 특허비 300 정도 빼고 저한테 300 정도.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필 브로커가 난립하는 건 현장 실사보다는 서류 중심의 심사 방식 때문입니다. 실제 정부기금을 심사해서 지원하는 창업진흥원, 기술보증기금 등 관련 기관에서 대필 사업 계획서로 적발되거나 처벌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기업에게 가야 할 정부 지원금이 엉뚱한 브로커들에게 흐르는 상황인데요.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보도한 정광윤 기자 나왔습니다. 자, 정 기자. 먼저 지원금이 이렇게 새는 이유부터 좀 보죠. 왜 이러는 건가요? 네, 벤처 창업 붐에 정부 예산도 천문학적으로 늘었는데요. 청년 벤처 관련 예산이 1조 8천억 원이 넘고 이 중 예비 창업자를 위한 예산만 1,100억 원이 넘습니다. 예전엔 저리로 그냥 빌려주는 정도였다면 이젠 나눠주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한층 자유롭게 예산이 집행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 돈을 노리는 소위 사냥꾼이나 심사 통과를 도와주기 위한 대필업체까지 판치는 겁니다. 자, 네, 심정적으로는 뭐 남의 회사 사업 계획서를 대신 써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다는 게 좀 잘못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기죄로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현재로선 처벌할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관 기자 얘기 들어보시죠. 처벌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처벌이 되거나 제재를 받기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사기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위반이나 처벌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앞서 정 기자가 지적한 대로 이 서류 중심의 심사를 좀 뜯어 고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사업성을 보고 돈을 지원하는 게 정부 지원금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서류 중심으로 심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사후 관리를 통해 결과물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지원금을 사용한 영수증을 전산 시스템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 내역을 검증하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사후 검증은 지금 다소 미미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심사와 사후 검증에 대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상당히 많은 이 정부의 정책 자금들이 공공기관에서 직접 하잖아요. 평가하고 선발하는 기능들을 자꾸 민간 쪽으로 조금 돌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창업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그리고 이를 위한 정부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노리는 브로커들의 활개를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정책의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날로 거세지는 온라인 쇼핑몰의 공세에 출점 제한, 의무 휴업 등 각종 규제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위세가 예전만 못한 상황입니다. 이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 선택한 길은 전문 매장과 해외 진출이라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슬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론과 무선 조종 자동차, 각종 게임과 가상현실까지 마치 놀이공원과도 같은 이곳은 국내 한 대형마트의 전자제품 전문 매장입니다. 아이와 부모, 친구끼리 즐거움을 공유하면서 쇼핑도 할 수 있다는 게 강점입니다. 가전제품을 직접 만지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 오후에도 많은 고객님들이 지속적으로 찾아주고 계십니다. 쇼핑이 끝나면 바로 옆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사를 할 수 있다 보니 이곳을 찾는 소비자들은 다른 매장을 찾는 소비자보다 씀씀이가 평균 60% 정도 더 높습니다. 상품 배치를 미로처럼 어지럽게 만들어 찾는 재미를 더한 잡화점도 인기입니다. 매장 내 공용 테마파크를 만든 이 백화점은 2달여 만에 방문객 수와 매출이 1년 전보다 10% 넘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가 주지 못하는 뭔가의 즐거움 또는 뭔가의 만족감 또는 예를 들면 엔터테이닝 이런 요소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해서 이탈해가는 고객들을 끌어안는 이런 전략이 방향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 활로를 찾으려는 노력도 활발합니다. 중국 시장에 집중됐던 유통업계의 관심은 중산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과 국내 제품에 익숙한 몽골 등으로 최근 확산되고 있습니다. 온라인과 출점 규제에 막힌 기업들이 특화 전략과 신시장 개척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올해 발주된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 선박 27척 중 24척을 우리 조선사가 수주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해외에 의존해왔던 LNG 선박의 핵심 부품 국산화에도 성공했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표적인 고부가 가치선으로 꼽히는 LNG 운반선은 가스가 기화되는 것을 막는 저장 창고, 이른바 화물창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품 설계 기술에 대해서 우리 조선사들은 그동안 프랑스 회사에 의존해왔습니다. LNG 선박을 수주할 때마다 프랑스로 로열티를 보내는 이유입니다. 현재 LNG 선박의 화물창은 프랑스에 있는 GTT라는 기업이 기술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조선소들이 LNG 선박 한 척을 건조를 하면 그 척당 약 1,000만 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로열티를. 그런데 최근 LNG선의 핵심 시설인 화물창이 국산화돼서 다른 나라로부터 잇따라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LNG 화물창이 이번에 프랑스 성급으로부터 적합성 인증을 받아 글로벌 5대 성급으로부터 모두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영국 성급으로부터 화물창 설계 승인을 받고 내년까지 실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국산 화물창을 적용하면 조선소 수익성은 늘리고 건조 기간은 줄일 수 있어서 이득입니다. 지난 2016년 이후 우리 조선사들은 전 세계의 LNG 선박의 70%를 수주했고 올해의 수주 비중은 90%에 달합니다. 핵심 설계 기술이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조선업 부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CNBC 안지혜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정년 연장 효과를 갖는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논의하는 시기를 3년 뒤인 2022년으로 정한 것에 대해 연금 수급 연령과 청년 고용 상황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1살 늘어나 정년과의 격차가 3년으로 확대되고 현재 청년 고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포스트 반도체로 불리는 전기차 배터리를 놓고 LG와 SK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소송전이 시작된 지 5개월이 됐지만 양측의 공방은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두 기업의 싸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를 둘러싼 대기업들의 전쟁, 해법은 없는지 오늘 밤 11시 취재 파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발견합니다. 올해 태풍 소식이 참 많습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북상 중인데요. 현재는 오키나와 남남서쪽 해상에 위치해 있습니다. 차츰 북서진해 일요일 오후쯤엔 서귀포 부근 해상으로 진입하겠고요. 부산과 독도 부근 해상을 지나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일본 삿포로 부근 육상에서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밤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밤에는 강원 영동에, 모레 새벽에는 전국에서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 오전에 차츰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일요일까지의 비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태풍 타파는 강한 바람과 함께 물폭탄을 몰고 오는데요. 제주도와 동해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30에서 50mm의 매우 세찬 비와 함께 150에서 400, 많은 곳은 600mm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전북과 충남 남부, 충북에 최대 200,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남 북부에 40에서 8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 차츰 흐려지겠고 오전부터 충청도는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동해안 차차 흐려져 비가 오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지방 흐린 가운데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청명한 가을 하늘을 되찾겠고요. 낮 기온도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선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